안녕하세요. 어, 이제 10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여러분들을 참 오래간만에 봤는데 오늘 중간고사 있었잖아요, 그죠? 어, 많은 이야기도 못하고 뭐 결국은 시험만 치르고 여러분들과 다시 헤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뭐 다들 힘든 시간이니까 그런 자기가 해야 될 일이나 충실히 하면서 뭐 이런 시기를 견뎌내야죠. 유럽 쪽이나 미국 이런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다는 게 그래도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좀 많이 갑갑하고 하고 싶은 것 좀 제약은 받지만 뭐 충실히 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교재의 97쪽 디지털 콘텐츠의 평가 요걸 들어가 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10주차 강의 찍는 거지만 9주차의 전반부였습니다. 중간고사 바로 직전에 그 인쇄 자료의 기본적 평가 방법 이런 거. 그다음에 디지털 컨텐츠 평가도 역시 어떻다? 이용 중심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자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시스템 중심에서 모든 게 다 이용자 중심으로 옮겨가는데 이용자들이 원하는 디지털 컨텐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의견조사, 관찰뿐만 아니라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 포커스 그룹에 대한 인터뷰, 그다음에 설문조사 이런 걸 행한다는 이야기죠. 포커스 그룹에 대한 인터뷰는 여기 뭐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라는 게 불과 한 3년 전쯤에 딱 한 3년쯤 지났습니다. 뭐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뭐 5, 6호기 없애다 아주 간단히 이야기한다든가 아니면 그걸 유지한자 하는 그런 여론에 의해서 이 우민 정치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출자기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그 포커스 그룹에 대한 교육 후에 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그 사람들의 그 응답을 청취해 가지고 그걸로서 정책에 반영하는 겁니다. 막 그게 올바른 방법일 겁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또 알 수가 없죠. 이런 너무 전문적인 거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정이 내려지는 또 사회적 여론에 의해서 또 마녀 사냥식으로 어떤 중요한 일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일은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입니다. 뭐 비용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존재하지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97쪽의 그 ICOLC라는 요거는 도서관 협회의 국제적 연합이라는 의미로 라이브러리 컨소티아도 도서관 협회입니다. 라이브러리 어소시에이션도 도서관 협회인데 이런 거에 국제적인 연명이나 국제적 연합이나 뭐 그게 같은 말이죠. 그런데 얘들의 차이가 뭐냐? 이게 디지털 도서관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각국 도서관 협회의 어떠한 그 연구 결과를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 뭐 이플라처럼 자주 이플라 알죠, 그죠? 도서관협회 국제연맹 자주 들어볼 겁니다. 이플라 총회에서처럼 자주 오프라인상에서 만나지는 않지만 많은 정보를 교환하는 중요한 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ICOLC가 이러한 것도 이콜크 한 번씩 등장할 때마다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이용 통계에 의한 평가 방법, 뭐 판매량, 이용량 이런 거 조사하는 것도 설문조사하는 것보다는 많이 쉽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쉬운 게 뭐냐? 로그 데이터에 의한 거. 로그 데이터에 의해서 뭘 한다? User Study, User Survey. 뭡니까? 이용자 연구죠. 그걸 통해서 이용자들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거. 자, 로그 데이터라는 게 어떤 거냐? 요걸 이제 못 했는데 일반적인 로그 파일의 분석 방법은 이런 겁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은 우리 교재예요. 로그 데이터 여기 268쪽
이 페이지를 내가 접어놨는데 우리 교재 268쪽 맞아요. 뭐 이번 학기에는 여기까지 진도는 안 나갑니다만 그걸 잠깐만 보면요. 이 로고 파일 분석에 대한 내용이 268쪽에 거의 페이지 중간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용성 평가 방법의 하나인데 그 질문법이나 감정법, 검정법 이런 것도 활용되지만은 로고 파일 분석 요걸 해서 생겨나는 이점 그걸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불성실한 답변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방지하면서 이걸 분석해서 얻어내는 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의 거의 중간이면서 밑에서 한 12째 줄 정도에 보면은 밑에서 12째 줄 로고 파일을 분석하면 누가 언제 무엇을 요청하였고 또 뭘 가져갔는지를 알 수 있으며 요걸 다 옮겨놨습니다. 그죠? 누가 언제 뭘 요청했고 누가 또 그걸 가져갔냐 웹서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접속했냐 어디에서 접속했냐 뭘 선호하느냐 가장 오래 본 것 또 가장 많이 보는 페이지 이런 거 어떤 거냐 하는 거를 다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편리한 방법이죠. 로고 파일 이게 이제 원래 항공일지 항해일지 과거에는 항공이 아니고 이제 바다에서 항해일지죠. 그걸 이제 수동으로 기록하던 거였지만은 오늘날은 그 뭐 비행기든 배든 아니면 심지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도 그 블랙박스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로그 파일이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어느 시점에 어느 위치에서 운항하였으며 그곳에서 뭐 바다 같으면 풍량은 어땠다. 비행기 같으면 고도가 어느 정도 상태에서 기후가 어땠다. 이런 것까지 다 기록되도록 하는 게 로그 자료거든요. 그 로그 자료를 분석하는 거는 사람이 일일이 기록 안 해도 되니까 뭐 쉽기도 하면서 자동으로 처리하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정확하죠. 그죠? 누가 의도적으로 그걸 고쳐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로고 파일을 분석해서 도서관에서 이용을 하면은 누가 무엇을 요청했고 주로 누가 가져갔냐 뭐 대출했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접속했고 어디에서 접속했고 또 뭘 선호하고 가장 오래 보는 거는 뭐고 가장 자주 보는 거는 뭐냐 이런 거를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수작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내용을 자동으로 다 기록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어떤 패턴으로 자료를 이용하는지 어떤 자료를 많이 이용하는지 이러한 걸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오늘날 시간과 경비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정확한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보면 돼요. 자, 요게 이제 로그 파일의 분석 방법에 대한 걸로 주로 이제 도서관에 대한 거라 그러면요. 도서관에 대한 건 또 조금 우리 교재에 나와 또 더 있긴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뒤에 부분은 유비쿼터스 도서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유비쿼터스 도서관 부분을 하고 나서 그 빅데이터와 관련되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또 가르치는 과목이 우리 과의 3학년에 개설되어 있는 UL과 빅데이터입니다. 이 교재를 사용하는데요. 이 교재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좀 더 한 단계 차원을 높여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도 뭐 지금 이번 학기는 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요. 이제 로그 파일을 조사하는데 교재 한 45쪽입니다. 우리 사용하고 있는 교재 아니고 UL과 빅데이터 과목을 수강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사용하는 빅데이터라는 요 교재. 여기에 보면요. 이제 웹 로그 정보가 제공하는 거. 거기 보면은 웹 구조 마이닝, 웹 유시지 마이닝, 웹 컨텐츠 마이닝 이런 거를 조사해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어내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특히 중요한 거는 웹 유시지 마이닝이죠. 웹 유시지가 이용을 어떻게 웹상에서 이용하는가 그 패턴이라든가 그 자료의 또 어떤 속성이 어떤 거냐 반정형의 자료냐 비정형의 자료냐 이런 거를 조사하는 거죠. 세 가지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웹 구조, 웹 유시지, 웹 컨텐츠 마이닝. 마이닝이라는 거는 그거죠. 마이닝이란 말 여러분들이 뭐 이미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mine라는 게 이제 광산에서 뭔가를 채굴해내다 하는 타동사입니다. 여기에 이제 마이닝, ing, e를 빼고 그죠?
mining 이렇게 하면요. 웹상에서 어떤 자료를 채굴하는 것을 포함해서 광산에서 채굴하는 거 그걸 이야기합니다. mining, mining. 그러니까 usage mining, 웹을 이용하는 그죠? 웹 usage mining 요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원하는 정보를 많이 얻어내는데 그거는 UL과 빅데이터에서 좀 더 구체적인 기법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봅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이 과목에서는 주로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도서관에서의 로그 데이터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이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지금 우리 교재 98쪽 거기 보면 웹 로그 파일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나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 거 바로 다음인데 위에서부터요 9번째 줄 정도에 단위 도서관에서는 지금 도서관에 대한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통계를 수집할 수 있는데 뭘 할 수 있느냐? 거기 1번 로그 데이터는 해당 도서관의 소장 자료의 이용 정보와 도서관 서비스를 통한 이용자 정보를 측정할 수 있다.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계량화 시켰다 이야기죠. 그걸 측정하고 두 번째 이용자 행동 특정 도메인으로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의 비율 어떤 도메인이 있으면 요걸 A라는 도메인을 통해서 한 게 뭐 전체의 절반이다. 나머지의 뭐 절반은 그 중에 한 3분의 1은 어떻고 그 중에 3분의 2는 어떤 식으로 그 B라는 방식과 C라는 방식으로 거기에 접근했다. 뭐 그런 거를 비율로서 측정해 가지고 그 접속한 사이트의 중요도를 또 평가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그 말이요. 특정 시간대에 서버가 받게 되는 히트 수. 말이 어려운 건 아니죠. 어떤 특정 시간대에 이용자가 더 많더라. 뭐 야간에 많더라. 아니면 주간에 근무 시간대가 많더라. 뭐 등등을 조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이용자가 사이트를 통해 항해하는 경로. 이게 이제 내비게이션, 항해하는 거죠. 이 로그라는 말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항해 일지. 과거에 뭐 대항해 시대에 뭐 서양 애들 같으면은 배를 만들어 가지고 뭐 하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 화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뭐 과거에 잘 나갔던 청나라 혹은 뭐 명나라 이런 중국의 것뿐만 아니라 뭐 남미 쪽에 혹은 뭐 아프리카 쪽 이런 데를 엄청나게 쉽게 정복해 버렸죠. 그 대항해 시대의 내비게이션 하는 거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로그 수동으로 기록하던 거에서 이미 자동으로 기록함으로 해가지고 좀 더 정확한 유시지 정보를 얻어낸다 하는 거겠고요. 자, 항해하는 경로라는 말은 뭐 이제 익숙합니다, 다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한 네 가지 정도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로그 데이터가.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 로그 데이터의 분석은 이용자 행동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고 당연히 그렇겠죠. 또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용 통계를 수집하는 데 효율적인 기법이다. 그렇지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의 추출된 통계 데이터의 해석, 동향, 패턴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 데이터 자체가 정확하니까 그걸 뭐 잘 해석하고 못하고는 연구자의 책임입니다. 누구라도 객관적으로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걸 수집을 해가지고 또 그 수집한 데이터를 어떤 방법으로 해석하고 패턴을 파악해내느냐 이런 거는 연구자의 몫이죠. 어쨌든 매우 중요한 이 로그 데이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요거는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면은 디지털 컨텐츠의 보존 여기에서도 좀 언급해야 될 내용은 이 현재의 디지털 콘텐츠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한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흡사 요거는요. problem statement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연구를 할 때 현재 어떠한 난제에 부닥쳤다. 요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연구나 이 프로젝트가 수행되어져서 이 논문으로 나왔다. 이런 걸 이야기할 때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를 합니다. 학위 논문에서도 그런 게 있고요. 학위 논문에도 있고 일반적인 연구 논문, 프로젝트 이런 데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오는데 문제점이 현재 뭐냐? 네 가지를 봅니다. 자, 밑에서 6번째 줄 바로 보면은 이 디지털 컨텐츠는 어떻다? 첫 번째, 매체가 불안정해서 인쇄 매체에 비해서 훼손되기 쉽고 축적된 정보 수정이 가능하다. 해놔놓고 주위에 임의로 고쳐볼 수가 있답니다. 고쳐도 표가 잘 안 날 수가 있어요. 그게 문제죠, 일단은. 그렇지만은 뭐 여러 가지 편리함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네 번째 줄 계속 보면은 신기술에 의해 퇴출되거나 교체되어 장기적 보존이 어렵다. 앞에서 아카이빙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됐죠. 축적된 자료를 보존하는 거는 공간도 적게 차지하고 나중에 좀 쉽게 불러들일 수 있고 찾을 수도 있고 참 이점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새로운 기술 뭐 지금 한 20, 30년 전에 사용되던 매체, 보조기억 매체 하나도 이용 안 되죠. 뭐 디스켓이라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은 대부분 모를 텐데 3.5인치짜리, 5.25인치짜리 그때 당시에는 아주 첨단 보조 기억 장치입니다. 근데 그건 용량도 적고 뭐 오늘날 거기에 자료 저장돼 있다거나 막 그거 읽어 드릴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은. 아주 특별한 기관에 가면은 그런 걸 아직 읽어 드릴 수 있는 컴퓨터가 있을 겁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날아가 버리고. 근데 요즘 같은 경우 그런 걸 다 대체한 게 뭡니까? 훨씬 크기도 작으면서 많은 용량의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SD 카드다, USB다, 뭐 등등 이런 보조 기억 장치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매체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용되지는 소프트웨어들 그런 것도 세월이 조금만 지나버리면은 그 소프트웨어 찾을 수도 없고 버전업이 되고 안 되고 아니라 시장에서 사라져 버린 경우가 있어요. 한 시대를 풍미했다 하더라도 그런 소프트웨어 수도 없이 많이 명멸되어져 갔습니다.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죠. 뭐 워드스타, 뭐 보석글 그런 이런 대표적인 아래한 아니 보통의 그 워드 프로세서들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만 이미 사라져 버렸고요. 요즘은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가 그걸 대체하고 있죠. 뭐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뭐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뭐 한동안 많이 이용되던 뭐 로터스 1, 2, 3다 아니면은 뭐 DBA3 플러스다 뭐 등등 이런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한 시대에는 그게 독보적인 일이었어요. 따라서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 워드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아래아 한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거의 독점적 사용하는 파워포인트, 엑셀 지금은 독점적이죠. 그죠? MS 액세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미래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장담 못합니다. 그때는 그 시대에 여러분들의 후배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었나 하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자, 소프트웨어 마찬가지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장기적 보존이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매체에 사용된 인코딩을 판독할 수 있는 접근 프로그램이 새로운 컴퓨터에 사용되지 않으면 그 디지털 컨텐츠는 더 이상 이용될 수 없을 거다. 그게 한 세 번째 정도가 될 겁니다. 문제점으로서. 네 번째 거는 99쪽에 첫 번째로 나와 있죠. 디지털 컨텐츠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이나 신기술의 개발로 인한 포맷 변환 과정에서 실수로 데이터가 날아가 버릴 수 있다. 데이터가 손실돼 버릴 수 있다. 이게 네 번째라고 하죠. 이렇게 네 가지 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뭐 이런 거 다 해야 돼, 감안해 가지고도 디지털 자료 써야 되냐? 훨씬 그래도 남으니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속도 면에서도 훨씬 자료를 추후에 찾아내기도 편하니까 당연히 디지털 콘텐츠가 많이 그러한 형태로 디지털 콘텐츠 형태로 보존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요 네 가지의 거 좀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럼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거, 뭐 요 뒤에도 주로 나옵니다만 납본법에 의한 납본 도서관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 왜?
일반인들이나 일반 사기업체에서는 10년 후, 20년 후에까지 그 자료를 어디에 뒀는지도 모르고 찾아내지도 못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어떤 게 사용되어졌는지도 모르고 그 자료를 활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표 도서관 뭡니까? 국중, 국립중앙도서관이죠. 그곳에서 일반 아날로그형 장소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료도 납본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걸 행하는 겁니다. 앞에서 63쪽의 디지털 장소의 납본이라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걸 다시 살펴보던가 하면 되고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어쨌든 납본법에 의해서 납본 도서관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왜? 정부가 그래도 가장 오래 간다는 거죠. 뭐 정부가 무한정 수천 년 가는 건 없지만 그래도 훨씬 길죠. 개인이나 사기업체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그 99쪽에 계속 보면요. 그 세다 프로젝트라는 게 위에서부터 한 7제 정도에 나오는데요. 세다. 뭐가 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이름이 뭡니까? 대학 도서관이 구독하는 전자간행물 보존 사업의 이름입니다. 대학 도서관이 구독하는 전자간행물 보존 사업. 이게 뭐냐? 미국의 그 JISC라고 앞에서도 한 번씩 이야기했고 뒤에 곧 나올 겁니다. 대표적인 도서관 포털입니다. 뭐 포털에 대한 것도 5장에서 하게 될 거니까 그 도서관 포털 전문 포털로서 그러한 거는 더 자세하게 하겠고요. 요게 이제 그 영국의 DPC라는 디지털 자료의 보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약자는 요거죠. 디지털 Preservation Coalition이라는 의미입니다. 디지털 자료의 보존 연합에서 이렇게 하는 거. JISC가 주도하는 세다 프로젝트의 전개 방향. 요걸 살펴보면은 이제 디지털 콘텐츠의 보존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 이야기죠. 자, 그 세 번째 문단 세다는 그죠?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세다 말입니다. 요거는 첫째,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빙 모형을 선정하고 그 다음 줄에 둘째, 디지털 자원을 기술하는 미안합니다. 좀 코가 간질간질하네요. 이러한 디지털 자원을 기술하는 메타데이터는 매우 중요한 문제므로 구성 요소를 분명히 해야 된다. 서술 요소는 어떻고 관리 요소는 어떻고 기술 요소, 저작권 이런 거. 그걸 분명히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에 따라서는 보존과 접근을 별개로 처리한다. 보존 따로 접근 따로 열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다 프로젝트가 이런 식으로 진행돼 나가는데 네 번째, 넷째 거기 있네요. 가장 좋은 보존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수준. 그러니까 보존 전략이 완벽한 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그죠? 그거 보존하는 주체가 어떻게 바뀌어버릴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 우리는 줄기차게 반만년 역사가 그러지만은 국가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오래간 나라입니다. 한 왕조가 짧아도 한 400년, 긴 거는 신라죠. 한 1000년이라고 합니다. 400년에서 1000년 가는 그런 나라 잘 없습니다. 신라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역사상 제일 오래 갔던 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BC 57년일 겁니다. 박혁거세가 신라를 세운 거. 삼국사기에 나온 기록으로만 보면은. 그래가지고 왕건한테 이제 그 경순왕 이 나라를 갖다 바친 게 993년? 아니다. 935년 그래요. 935년. 그리고 936년에 후백제가 멸망하죠. 그걸 생각해 보면은 BC 57년에서 935년까지 얼마입니까? 1000년에 조금 못 미칩니다. 그 정도보다 더 긴 게 로마 제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동로마 제국까지 갔는 게 그게 1200년, 300년 합니다. 로마가 어쨌든 신라보다 더 길은 정도고 우리나라의 왕조는 어쨌든 굉장히 길었어요. 400년에서 1000년. 고려시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도 한 430년은 됩니다. 조선은 527년 그러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구려, 백제,
뭐 과거에 고조선 이런 나라들 상당히 오래 갔어요. 근데 중국 땅덩어리 그렇게 넓고 뭐 나라 세월도 많은 것 같지만 중국은요 과거에 그 삼황 오제 시절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뭐 요순 임금 그러고 뭐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그다음에 뭐 춘추 전국 시대 거쳐가지고 뭐 저 진나라가 통일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한 과정에 나라가요 한 시대에만도 한 50개 정도씩 명멸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 좀 길게 가봤자 한 300년, 400년밖에 안 갔습니다. 청나라가 비교적 오래 갔어요. 그리고 과거에 있던 나라들 뭐 정말 아주 막강해가지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뭐 진나라, 명나라, 원나라, 몽고스칸 몽고가 건설한 그 대제국 있죠. 그런 나라들 해봤자 300년 안 갔습니다. 200년 가고는 막 왕조가 멸망했다 그러면은 와, 그 오래 갔다라고 중국 역사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미래에는 뭐 그거보다 짧아서면 짧았지 더 길지는 않을 겁니다. 나라들이 얼마든지 명멸할 수 있고 쪼개질 수 있고 다시 통일될 수 있고 뭐 등등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 자료를 정부에다 맡겼다. 무조건하고 안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사기업체나 개인보다는 낫다는 이야기죠. 자, 이야기가 좀 끝으로 나갔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좋은 보존 전략 따로 없습니다. 근데 가장 합리적인 방안 역시 정부가 한 나라의 국가 기관이 나서는 것 그게 맞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자원을 전부 디지털로 보존할 수는 없으니까 이 디지털 자원을 선정하는 과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 모든 자원은 다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꼭 필요한 거 그런 거는 디지털 자료로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이겠죠. 그렇게 보존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여섯 번째 이 프로젝트는 어떻다? 인쇄본과 상보적으로 실시하는 당초의 계획보다 확장되어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확실한 장소 관리 지침이 선정이 진행돼야 된다. 상보적이란 말 들어봤죠? 많이는 안 씁니다. 상호 보완적이다 하는 그런 의미겠네, 그죠? 상호 보완. 아이고 한자 적을 거 뭐 있습니까? 상호 보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으로 실시하는 그런 식이다. 여섯 번째. 그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존 협의체를 이룰 수 있는 여러 기관과의 공동 여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기관이 같이 해야 된다. 뭐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한 나라에 맡긴 하나 놓으면 그 나라에 뭐 이상한 애들이 정권 잡아가지고 뭐 아주 소홀해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전쟁에 있어서 그런 게 뭐 날아가 버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유네스코라는 그런 유엔의 한 기구잖아요. 그런데 딱 선정되어져 있으면은 여러 가지 지원도 받으면서 막 그거는 보존하라 그럽니다. 뭐 중간고속위원회에 잠시 이제 해인사를 갔는데 해인사도요 그 6.25 때 한 장군 이름이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김무순 장군이라는 그 양반이 그 해인사를 그 미군과 유엔군이 거기에 빨갱이들이 많이 있다 해가지고 북한군이 숨어 있다 해가지고 폭격을 하려고 그러는 거를 막 지켜냈어요. 가해산에 그때 당시에도 무장 공비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폭격을 했다가 아마 8만 대장경 그 세계적인 문화유산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해인사라는 그 아주 삼보사찰이라 그러죠. 삼보사찰의 하나인데 그것도 오늘날 우리가 보존할 수 없는 정말 문화적으로 피폐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많았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은 사실 많습니다. 유형의 것뿐만 아니라 무형의 것도 많아요. 그런 거를 유엔의 유네스코에서 충분히 인정을 해줘가지고 많은 게 그래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져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 못지않아요. 일본보다는 많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우리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 전쟁의 참화를 통해서 많이 사라졌음에도 그렇다 하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세다 프로젝트가 하는 거 요 7가지를 쭉 보면은 이게 JISC 도서관 포털의 대표 사례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 디지털 자료를 보존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그 개념이라든가 방향이 설정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을 뭐 디지털 자료를 보존하고 미래에 그러한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뭐 특강을 간다든가 하면 이걸 내가 많이 활용합니다. 세다 프로젝트. 여기 있는 내용 7가지가 그 기준점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고 이제 요거에 관한 내용은 100쪽에 네 번째 줄 있죠. 100쪽에 그 위에서 네 번째 줄. 가장 현실적인 거는 역시 국가도서관이 납본법을 통해서 이런 거를 보존하고 보존의 주체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고요. 여기까지 하면 3장은 끝인데 내가 여기 이 책에서 이 이북에 관한 게 사실은 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자주 제대로 설명이 안 되어 있고 뭐 여러분들이나 일반인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 이북입니다. 이 저널이나 그죠? 이 저널이 뭡니까? 전자저널. 그다음에 뭐 웹 데이터베이스. 이건 상당히 비쌉니다. 하나 이용하려고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용할 일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연구를 위해서 대학 도서관, 전문 도서관에서는 많이 활용한 거고 이용자의 숫자로 따지면 이거는 이북에 비하면 극소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제대로 언급이 되는 게 좋은데 요거는 내가 뭐 2010년대 통틀어 가지고 많이 이제 특강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할 때 하는데 2012년에 국회 도서관에서 특강할 때 요 내용을 조금 넣어놨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조금은 넣어놨는데 3장 끝에 이제 전자책의 충격 그래가지고 사사키 도시나오. 역시 일본 애들이 뭐 그 민주주의라는 면에서는 우리와도 못하고 아직도 그 패권주의적인 제국주의적인 성향을 못 버린 유일한 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은 받지만 어쨌든 책은 참 많이 읽어요.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 때도 그렇고 이북 시대에도 압도적입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에 비하면 뭐 미국에 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얘들이 참 많이 읽는데 이 사사키 도시나오라는 이 사람이 전자책의 충격이라는 이 책에 대해 가지고도 이 책을 쓰면서도 거기에 대해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씩 여기 적어놨는데 이 책에 보면은 전자책 독서가 일반화되지 않는 이유, 뭐 일본도 우리랑 비슷하죠. 절대적인 콘텐츠가 아직은 부족하다. 이북이 아무래도 그 저작권 보호가 어렵잖아요. 라고 문서 표준화 문제, 하드웨어 단말기도 공급이 부진하다, 보수적 독서 방식 뭐 이런 게 지금 많이 개선되어졌고 이미 이 책이 쓰여진 건 2010년대 초반인데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뭐 한 7, 8년 정도 지나면서 많이 나아진 건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반화되지 않고 있다. 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2012년에 쓸 때 당시에 향후 3년 내로 2015년 정도 혹은 6년 내로 지금 현재 시점쯤 되겠죠. 2020년 현재로 봤을 때 종이책 시장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이 전자책으로 확대될 것. 뭐 절반까지 지금 아직 안 갔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디긴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있었잖아요. 하드웨어 단말기 공급 부족만 아니라 보수적인 독서 방식 이게 참 걸림돌입니다. 우리도 아직 이북으로 보려 그러면 좀 피곤하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으로 이북은 정말 눈이 아파서 보기 힘듭니다. 아주 특별한 일 아니면 그걸로 책을 보기는 않죠. 주로 이제 단편적인 지식이나 아니면은 그 신문 기사 같은 거 볼 때, 혹은 동영상으로 볼 때나 쓸까. 아무래도 힘들고 태블릿 PC라든가 아니면은 이 노트북 뭐 이런 걸로도 보려 그러면은 책으로 보는 게 워낙 컨텐츠가 다양하니까 잘 안 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아직도 막 그 정도까지는 안 됐어요. 2020년 현재도. 근데 이제 B2B 시장의 종이책 시장 말이에요. B2B 종이책 시장의 절반 정도는 전자책으로 전환 가능할 거다. 지금 현재 그 정도는 됐어요. B2B가 뭔지는 알죠?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B2C는 2020년 현재도 아직 그 정도는 안 됐습니다.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우리 같은 일반 개개인에 의해서 읽혀지는 그 이북의 총량은 종이책이 아직 절반이 안 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 현재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현존하는 업체,
2년 전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의 킨들, 애플의 아이패드를 이용한 거, 구글, 바운스 앤 노블이라고 원래 아날로그 시장의 서점으로 유명한 거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미국이 아마 한 10,0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체인망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것도 서점이 굉장히 커요. 그런 게 한 10,000개 이상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바운스 앤 노블, 일본의 소니, 이러한 게 현존 업체들로서 잘 나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이미 이제 좀 오래됐으니까 지워버렸는데 네오럭스부터 해가지고 이러한 조금 한동안 했습니다만 좀 명멸, 좀 반짝거리다가 사라졌고 전자책 시장의 메이저 빅3 현재도 이런 게 조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북토피아, 교보문고, 바로북. 거기에 도전장을 던져가지고 급성장한 게 예스24. 이런 게 이북 시장에서 좀 잘 나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프 베조스. 과거에는 크게 이름은 없었는데 세계 최고의 부자죠. 현재 2018년서부터 세계 최고 부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1,600억 달러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보다 거의 한 더블 정도. 특히 이번에 코로나19가 지나고 또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이 급성장을 했어요. 1,600억 달러가 아니라 이제 2,000억 달러 넘어섰을지 모릅니다. 최근 이혼하는 과정에 마누라한테 많이 떼줬다 하더라도 여전히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결단력이 있어요, 이 사람이. 특강을 할 때도 내가 그런 걸 시간을 한 10분 이상 할애가 이야기하지만 너무 자세히는 안 하겠지만 연봉 100만 불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12억 원 정도 되는 직장을 사표를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이 정도의 돈이 그때 당시에는 훨씬 더 큰 돈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 돈 플러스 알파입니다. 얘들은. 이게 연봉이고요.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애들 같으면 인센티브가 또 이거보다도 훨씬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 걸 사표를 딱 던져버리고 아마존을 창업한 겁니다. 딱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 휴가지로 떠나다가 차를 유턴해가 돌아와서는 사표 던지고 창업했다고 하죠. 책이 제일 바람직한 인터넷 시대의 훌륭한 아이템이다 하고 판단 딱 되니까 사표 던지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 아마존이라는 거는 남미에 있는 강 이름이 아니고 이러한 세계 최대 인터넷 서점이다 하는 거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거는 여담이고요. 그 다음에 2019년 현재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역시 전자상거래 업체가 한 나라의 그 최고의 부자를 IT 업계에 배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거에서 삼성전자로서 그렇게 아주 무지막지하게 커졌고요. 일본의 중국의 그 마윈, 그다음에 역시 미국의 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전부 다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커지니까 간 나라의 최고 부자 아니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거라고 봐야죠. 자, 이런 거 독일에서도 이런 게 있고 다 있습니다만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 거 정도로만 생각하고요. 현재 2010년대 중반 현재의 문제점은 이런 게 있다. 콘텐츠가 호환이 안 되는 그런 문제 좀 해결하는 거가 있다 등등인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보다 더 전에 있던 자료여서 참고로 보려면 보고 아니면은 무시해도 되기 때문에 내가 줄을 쫙쫙 끊어놨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요. 제 4장 메타데이터의 관리 요걸 조금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03쪽 메타데이터와 관련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메타데이터 할 때 이 메타라는 거, 요 단어 접두어의 뜻은 그죠? 요 세 가지의 뜻을 가집니다. After, change, with. 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딱 떠오를 텐데 그건 좀 이따 하고요. 이 메타데이터를 하는 것은 뭐냐? DB 시스템에서 데이터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작성자가 누구다, 목적은 뭐다, 저장하는 장소, 이런 걸 우리가 속성이라고 부르거든요. 데이터의 관리에 필요한 이러한 정보들,
그걸 데이터의 속성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데이터는 전부 다 메타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에 내 얼굴이 떠 있죠, 그죠? 요 얼굴이 떠 있는 거 요거는 원래의 데이터입니다. 이미지 자료죠, 이미지 자료. 근데 요 이미지 자료고 움직이니까 동영상 자료죠. 근데 요거를 설명해 주는 거. 아, 요 사람은 누구다. 계명대 물원정보학과의 박일종 교수다. 지금 요거 찍는 시간은 오늘이 29일인가요? 하여튼 목요일이다. 디지털 도서관동 강의를 위해서 찍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이 목적은 그래 방금 이야기했던 디지털 도서관동 강의를 위한 거다. 이거 찍은 장소는 연구실이다. 뭐 시간은 언제다. 등등 이러한 속성에 대한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원래의 자료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그게 메타데이터예요. 내가 방금 이야기한 내용들. 자, 이러한 메타데이터, 뭐 화상 자료도 있고 동영상 자료도 있고 또 음성 자료도 있고 또 아니면 텍스트라 자료도 좋습니다. 텍스트 자료가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 이 자료는 언제 생성되어졌고 누가 만들었고 뭐 이런 거를 다 보여주는 거. 그게 이 메타데이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프레픽스, 이 접두어인 이 메타의 의미가 뭐냐? 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제일 먼저 after라는 뜻이 있습니다. after라는 건 후라는 뜻도 되지만은 뭘 초월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는 데이터 이상의 것이다. 데이터를 초월하는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초자가요. 뛰어넘을 초. 어떤 것을 초월한다 할 때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메타데이터를 초데이터라고 번역해 가지고 가르친 적도 있어요. 1990년대 정도에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지금 뭐 초데이터 그러면 뭐하냐? 그냥 메타데이터면 메타데이터 불러버리면은 뭐 나중에 이거를 세계 우리가 아닌 동양권이 아닌 뭐 서구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메타데이터 그냥 뭐 커뮤니케이션 할 때 도움을 주는 거지 그걸 굳이 그렇게 바꾸는 게 뭐 있느냐 하고 하는 거죠. 그래 뭐 그게 이제 꼭 정답은 없지만 요즘과 같은 국제화 시대에는 그게 맞아요. 초데이터 그러면 뭡니까? 축구에 있어 가지고 그 코너킥 그걸 북한에서 뭐라 그래요? 압니까? 코너킥이라는 걸 모서리차기라 그래요. 모서리차기. 모서리차기 맞아. 모서리에서 딱 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서리차기라는 말이 좀 더 와닿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서리차기라고 맨날 쓰다가 하면은 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코너킥이라는 말이 딱 안 떠올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그거는 막 서구 쪽에서 넘어온 운동이니까 축구니까 그 사카 축구에서는 코너킥 그냥 써버리는 게 좋지 않냐 하는 게 요즘의 대세죠. 그래서 이 초데이터라는 말도 요즘은 안 쓰고 그냥 메타데이터 그냥 쓰죠. 이건 뭐냐? 데이터를 이상의 거다. 데이터를 초월한다는 after의 의미다. 그 이야기죠. 이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도 초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번역된 적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뜻입니다. 원래의 커뮤니케이션은 verbal, 말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많아요. 내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말로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non-verbal communication, 말로 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이걸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뭘로 하는 거겠어요? 손짓, 발짓, 몸짓, 얼굴 표정 이런 걸 다 사용해서 하면은 훨씬 더 그 전달이 쉽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그래요. 이거 넣으려 그러면은 되게 귀찮습니다. 이 원어로 해가지고 내 얼굴을 집어넣어 하는 거 이거. 뭐 딴 걸로 찍어 스마트폰으로 찍어버린다든가 이럴 때 화면만 찍어버리면은 그게 훨씬 쉬워요. 그런데 그 옆에 사람 얼굴이라든가 표정이 나와 있다 그러면은 뭔가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화자의 이야기가 이 non-verbal communication인 얼굴 표정에 의해서 지금 손도 잠시 들어갑니다. 또 강의실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손짓, 몸짓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죠. 그런 게 들어감으로 해서도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용이합니다.
알아듣기 쉽다는 얘기예요. 청자가 듣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외국인하고 통화를 할 때 평상시에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전화 통화할 때는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표정은 보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는데 그건 귀 기울여가지고 정확하게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에서 또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되어지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non-verbal communication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말로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를 초월한다. 데이터 이상의 거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의 의미는요. 데이터를 알아보기 쉽게 변환시킨다 하는 의미로 바꿔준다는 이야기죠. 표준화를 위해서도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데 체인지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영어사전이나 이런 찾아봐봐. 영영사전 찾아보면은 체인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메타가. 두 번째 거죠. 바꿔준다는 의미도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with라는 걸 함께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설명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with 한다는 이야기는 그 내용도 함께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메타데이터라고 이야기하면 그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데이터인데 거기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전에 내가 요거 이야기하면서 내 얼굴이 여기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요거를 좀 더 알기 쉽도록 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름, 그다음 신분은 뭐냐? 무슨 목적으로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가? 요런 거를 보여주는 거. 그게 메타데이터의 세 번째 의미, with라는 의미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after, change, with. 요 개념을 메타라는 접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타데이터에 대한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요 세 가지는요. 메타데이터는 1과 2 확실하게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 with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그러면. 자, 요 접두어 메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을 거고요. 뭐 이게 메타 브라우징, 메타 탐색 엔진 이런 거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메타라는 게 with라는 의미고요. 메타 파일 할 때 요 메타는 change, 바꾼다는 의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 데이터를 생성하기 전에 중간적으로 거쳐가는 변환시키지는 중간에 존재하는 파일이다. 메타 파일입니다. 자, 그 정도로만 메타는 됐고요. 이 메타데이터의 정의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내려졌는데 국내의 거는 한상환 교수, 해외의 거는 해리의 정의, 이게 제일 많이 활용되든가 아니면 좀 더 정확합니다. 자, 해리의 정의는 뭡니까? 네트워크상에서 정보 자원의 소재나 내용을 디지털 형태로 기술하고, 이 기술한다는 것은 describe 한다, 서술한다 그런 이야기죠. 디지털 형태로 기술해주고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걸 탐색하고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 요소 이런 걸 다 모아놓으면 그게 메타데이터다. 그 얘기죠. 이때가 이야기한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한상훈 교수의 거는 요 위에 정보자원의 속성을 표현하는 데이터인데, 그죠? 정의는 요건데, 역할 두 가지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어놨는데, 첫 번째 뭐다? 정보자원의 소재 파악과 접근 기능. 어디 있는지 찾아낸다는 이야기예요. 메타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액세스, 접근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는 게 첫 번째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정보자원의 질이나 기타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뭘 한다? 평가와 선택을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 한마디로 이게 얼마큼 값어치 있냐 이거를 알아내 가지고 그걸 선택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 준다. 그 이야기죠. 둘 다 중요한 역할이죠. 소재 파악 찾는다는 이야기고 그래야 접근하는 그런 기능 뿐만 아니라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죠. 요거는 80점짜리다. 내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거다. 요거는 50점밖에 안 된다. 이거는 조금 불만족스러운 거다. 전자 쪽이면 활용하는 거고 불만족스럽다 그러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를 선택하는 그 기준을 80점짜리를 선택하는 그 기준을 제공하는 게 메타데이터다 이야기죠. 자, 그런 식의 두 가지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메타데이터고요.
우리 교재 이제 103쪽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정의의 메타와 메타데이터의 개념 및 정의 이렇게 나오는데 맨 첫 번째 줄 한번 봐봐요. 자원의 속성을 기술하는 구조화된 데이터로서 메타데이터는 DL에서 다루게 되는 다양한 정보 자원을 기술 조직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어떻다? 그 다음 줄에 보면은 아니고 뭐 네 번째 줄 거 보면은 디지털 정보 콘텐츠에 대한 통로의 역할을 한다 해놔놓고 패스웨이라고 해놨죠. 패스웨이 도로입니다. 어디로 가기 위한 그 길이란 이야기죠. 그게 패스웨이죠. 그러니까 디지털 정보 콘텐츠에 대한 도로의 역할을 한다. 도로가 왜 중요한지 알겠죠? 자, 이 도로라든가 우리 인체에 있어서의 혈관의 역할을 담당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조금 내용이 길어지니까 좀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